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초구 을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박주현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4월 10일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서초구 을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이 유권자 여러분의 후보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에 근거하여 후보자 두 분을 모시고 진행합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오늘 토론회 진행 순서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으로 출발해 사회자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후 후보자 보충 질문과 답변, 후보자들의 공약 발표 후 개별 및 보충 질문과 답변, 그리고 후보자 주도권 토론 후 마무리 발언 순서로 진행됩니다. 토론회에서 사회자가 드리는 공통 질문은 서초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전체 회의를 거쳐 사전에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각 질문별 발언 시간이 정해져 있는 만큼 후보자들께서는 발언 시간을 반드시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당부드릴 사항은 토론회가 진행되는 동안 후보들께서는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인신공격하는 발언은 반드시 삼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토론회에 참석한 후보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론회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며 화면상 왼쪽에 앉아 계신 후보자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후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은 기호 2번 국민의힘 신동욱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럼 본격적으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초구 을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을 듣겠습니다. 각 후보께서는 앞에 있는 타이머를 보시고 발언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시간 종료 30초 전 주황색 불이 먼저 들어오고 10초 전에는 빨간색 불로 변합니다. 발언 시간을 초과할 경우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이 점 유의해서 토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시간 엄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후보 시작 발언해 주십시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초구민 여러분, 서초클래스 홍익표 인사드립니다. 서초에서 결혼하고 두 아이를 낳아 기른 아빠입니다. 서초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한 서초 사람 홍익표가 이제 국회의원 3선의 경험 그리고 제1당의 원내대표 능력을 갖고 서초에 돌아왔습니다. 서초는 우리 사회 오피니언 리더들이 모여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품격 있는 도시입니다. 우면산과 청계산의 품속에서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문화를 선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특정 정당의 지난 수십 년 독점으로 서초의 발전은 정체되고 도리어 위상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내려온 초보 정치인들이 연습만 하고 떠나기를 반복한 결과 서초의 오래된 수건 사업은 전혀 해결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저는 성수동을 스타트업 창업과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어 사람과 돈이 몰려오는 곳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주민들이 오래 수건했던 레미콘 공장을 이전시켰고 지역 곳곳을 고층주택이 즐비한 질 높은 주거지로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연습이 필요 없습니다. 3선의 경험, 집권당 정책위장의 능력, 국회 제1당 원내대표의 정치력으로 서초의 수건 사업을 해결해낼 수 있습니다. 서초는 다시 발전해야 합니다. 다시 1등의 위상과 품격을 되찾아야 합니다. 이제 바로 일할 수 있고 해낼 수 있는 홍익표가 1등 서초 시대를 열겠습니다. 저의 경험과 능력을 모두 서초에 쏟아부어 문화예술도시, 교육도시, 안전도시, 친환경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누가 서초의 국회의원으로 합당한 능력과 실력을 갖췄는지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표 정치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기호 2번 국민의힘 신동욱 후보 시작 발언 해주시죠. 사랑하는 서초구민 여러분, 그리고 서초구을 유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근 선거운동을 하면서 거리에서, 공원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음식점에서 많은 유권자분들을 만나 뵈었습니다. 그분들이 제게 하신 말씀은 한결같았습니다. 정치를 이대로 둘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언론인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 우리 국민들은 야권에 절대 다수 의석을 몰아줬습니다만 그 결과 국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 정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데 지금 야권은 또다시 200석 운운하며 심지어는 대통령 탄핵까지 서슴없이 거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무능력과 위선으로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이미 국민들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주장을 할 자격이 과연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이번 국회만큼은 반드시 정상화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소중한 보금자리인 서초의 발전과 재도약 또한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 서초을 지역은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한국 그리고 서울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미 다양한 형태의 명품 주거단지가 들어서 있고 법조타운, 예술의 전당, 그리고 글로벌 기업의 본사 연구단지가 질비합니다. 주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인 경부고속도로를 지화하고 판교 테크노밸리와 연결해서 내곡 우면지구를 한국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저는 만들 자신이 저는 있습니다. 서울 동남권의 관문인 양재 IC 일대에는 국제 컨벤션 센터와 복합 쇼핑몰을 유치해서 주민들의 생활 또한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전성수 구청장, 갑구 국회의원인 조원희 국회의원이 원팀이 되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네. 많은 것. 자,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 잘 들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통 질문에 대한 각 후보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4가지 주제에 대한 공통 질문을 드릴 텐데요. 각 질문에 대해 후보자별로 1분 30초의 답변 시간이 주어지며 두 후보자의 답변이 끝난 후에는 각자 상대 후보자에게 보충 질문할 시간도 주어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모두 1분 30초입니다. 그럼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은 서민경제 안정화 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3%대를 보이며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식료품 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 가까이 상승하며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먹거리 물가가 대폭 인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공공서비스 물가도 크게 인상됐는데요. 서민 생활과 직결된 물가가 계속 오르면서 서민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두 후보들께서는 서민 경제 안정과 물가 안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호 2번 국민의힘 신동욱 후보부터 답변하시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예, 먼저 무엇보다 고물가로 우리 서민들이 고통받는 데 대해서 집권여당 후보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다들 아시는 것처럼 물가 문제는 한 정부의 정책 역량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전 세계적인 경제와 거시경제의 영향을 대단히 많이 받습니다. 지금 저희가 직면하고 있는 이 고물가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돈이 엄청나게 많이 풀렸고 그 결과 통화량이 증가하면서 전 세계적인 물가 폭등을 불러온 데 기인한 점이 매우 큽니다. 물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됐지요. 그러나 이 책임을 윤석열 정부에게만 전가하려고 하는 야당의 태도 또한 올바르지 못합니다. 워낙 돈이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물가, 집값을 비롯한 많은 물가들이 지금 폭등을 했는데 특히 야당에서는 최근에 이 대파값을 가지고 물가 문제 실패를 계속 주장을 하시는데 이런 문제는 사실 굉장히 사소한 문제죠. 정부에서 지금 물가 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고 있고 올 상반기에는 물가를 2%대로 잡겠다는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통화량이 너무 많이 풀려 있는 이 국면이 진정되고 나면 물가 문제 또한 어느 정도는 자리가 잡힐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후보 답변해 주시죠. 답변 시간 마찬가지로 1분 30초입니다. 네, 국민 여러분, 높은 물가, 금리, 그다음에 유가 등으로 매우 힘드시죠. 문제는 이러한 고공행진적인 물가를 잡으려는 능력과 비전이 있냐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2년이 됐습니다. 그러나 물가 상승률에 대한 장기적 안목이나 구조적 접근 없이 지금 하는 방식은 굉장히 반시장적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팔비틀기하는 보여주기식 낡은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명박 정부 시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소위 라면서 기간.
빵 사무관 등을 부활시켜서 기업을 압박해서 가격을 낮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 퇴임한 경제관료 회고록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행정력으로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허황이다. 과자값 잡으려 했더니 양을 줄이고 소주값 잡으려 했더니 도수를 내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로만 시장 경제를 강조하고 관치 경제 추종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낡은 이념, 그리고 지금 그 경제 관료팀들의 한 낡은 방식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파 가격이 문제라고요? 대파 가격이 높아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대파 가격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800원이면 싸다. 그것은 하나로마트의 특별 행사였습니다. 대통령이 현장을 모르고 관료들의 보고만 받으면서 문제를 해결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해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거시경제의 조정 속에서 물가를 안정시켜 나가겠습니다. 네, 두 분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후보자 보충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기호 2번 국민의힘 신동욱 후보께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후보에게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 30초 드리겠습니다. 후보께 짤막하게 여쭙겠습니다. 저는 계속 전 정부 탓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최근에 나가보면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이 이제 외식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 외식 물가가 오른 데는 뭐 재료비의 상승 같은 영향도 있습니다만 최저임금을 너무 급격하게 올렸다라든지 또는 주 52시간제를 너무 유연성 없게 적용을 해서 이 서비스 분야의 물가를 너무 많이 질문 올려놨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 자,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후보 답변 가능하실까요?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네, 외식 물가 참 어렵죠. 밖에 나와서 4인 가족 식사하기도 참 부담스럽습니다. 지갑은 얇아졌는데 그 외식 물가는 너무 올랐습니다. 지금 신 후보께서 말씀하신 최저임금이나 또는 주 52시간 문제도 뭐 일정한 영향을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은 상가 임대료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상가 임대료가 이런 물가 상승 관련돼서 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실제로 보십시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어느 게 제일 고정비로 많이 드느냐? 첫 번째가 경상운영비 중에 상가 임대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인건비죠. 인건비는 최근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조금 잡혀나갈 수 있었습니다. 과거 제조업만 했고 서비스업에는 외국인 노동자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행정 규정을 조정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를 쓸 수 있게 되면서 조금은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문제는 식재료 값도 많이 올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이 올랐던 식재료 값이 가장 현재 물가 상승을 주도하는 것은 농산물입니다. 이러한 농수산물 가격이 급격히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유통구조를 개선해서 하나는 농수산물 가격을 좀 안정시켜야 되는 거, 식자재를 안정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대책은 아까 얘기한 좀 더 합리적인 상생할 수 있는 상가 임대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서 더 이상 이러한 이 경상운영비를 통해서 상인들이 어려워서 안 됩니다. 상인들도 살 수 있고 소비자들도 함께 살 수 있는 상생의 윈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후보, 기호 2번 국민의힘 신동욱 후보에게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네, 지금 대파가 일파만파 말로 수백 점 풀어놓고 세금 깎아준다, 어디서 유전이라도 파셨어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신 후보도 아니라고 하면서도 야당 탓, 과거 정부 탓 하는데 여당 국회의원이라면 사실은 후보라면 국민께 대통령과 여당이 경제를 잘못했다, 그동안 좀 책임 있다, 반성이다 이런 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는 미국이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좀 도입해서 경제를 살리자 이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네, 자, 기호 2번 국민의힘 신동욱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예, 먼저 대파값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이 식료품 특히 이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는 현상은 사실 특별한 현상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양파 파동 또는 계란 파동 이런 여러 가지 사실은 식자재값 파동이 있었죠. 이것은 단지 어떤 정책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일시적으로 어떤 품목에 대한 수급이 폭증하거나 폭락했을 경우에 생기는 이런 문제인데 이런 것들을 선거 앞두고 지나치게 우리 국민들에게
물가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은 역시 책임 있는 야당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금 전에 홍 후보께서 말씀하신 상가 임대료 문제 좀 착하게 낮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상가 임대료라고 하는 것은 지난 정부의 부동산 값 폭등의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현명하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또 대안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인플레이션 문제에 대해서 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같은 거 이런 말씀을 야당 지금 다수당 하시는 게 사실은 조금 당혹스럽긴 합니다. 물론 정부의 정책적 의지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많은 부분 국회에서 여야가 좀 합심해서 이런 것들은 좀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뭐 야당은 상당 부분 어떤 민생보다는 정치 법안 처리하는데 너무 힘을 많이 쓰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두 번째 공통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임대차 3법 존폐에 대한 견해입니다. 잘 듣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헌법재판소에서 계약갱신 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이른바 임대차 3법에 대하여 합헌 결정이 났습니다. 임대차 3법의 존폐는 이제 정치권으로 공이 넘어왔는데요. 민생과 직결되는 임대차 3법 존폐에 대하여 각 후보들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후보부터 답변하시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임대차 3법 초기 한 2년간 전셋값이 많이 폭등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 여당 의원으로서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이후에 전셋값은 상당히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89년에도 임대차 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 2년간 그런 혼란이 있었습니다. 제 그래프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2년간 올랐던 것이 2년 후에 대해서 상당히 추락됐고 지금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책에 대해서 임대차 3법에 대해서 다소 불만이 이런저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임대차 3법을 보완할 필요는 있겠지만 이 임대차 3법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정부의 정책은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잘못이 있었고 지난 정부에서 반복되고 있는 소위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은 이 용어 자체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는 시장의 자율적 영역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부가 해야 될 것은 집 없는 분들 그리고 보다 어려운 계층들에 대한 주거 안정, 주거 복지 측면에서 정책을 좀 주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주거 안정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서초구에도 내곡동 일대, 우면동 일대에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제공돼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적극 활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어서 기호 2번 국민의힘 신동욱 후보 답변해 주시죠.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예, 뭐 저도 우리 국민들의 주거 안정 그리고 특히 서민들의 서민 임차인들의 권리를 좀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 임대차 3법이 가져온 부작용에 대해서는 지금 뭐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안정화 추세로 가고 있지 않냐라는 데 대해서는 일정 부분 동의하고 또 반론이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 홍 후보께서 그래프로도 보여주셨듯이 법이 통과되기 직전에 사실 전셋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전셋값을 올리지 못한다라는 이 불안감 때문에 임대인들이 굉장히 전셋값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러던 것이 5%로 묶이면서 서서히 좀 안정된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지금 4년이 다음 이제 그 시기 7월이 되면 또 앞으로 4년 동안 전셋값을 올리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 많은 임대인들이 굉장히 또 많이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 시장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문제들,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시장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은 좀 살펴봐서 이 임대차 3법을 뭐 당장 폐지하겠다 이런 것은 아니더라도 시장 상황을 정확히 우리가 살펴보고 보완할 점이 있다면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2년으로 돼 있는 보호 기간을 1년으로 좀 줄여서 임대인들도 좀 보호를 한다든지 또 이 가격을 뭐 5%로 묶어 놓지 말고 좀 다양하게 좀 검토해 보자. 물가와 연동시켜 보자. 뭐 이런 논의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럼 후보자 보충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후보.
기호 2번 국민의힘 신동욱 후보에게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 30초 드립니다. 네, 신 후보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임대차 3법 전체 존폐까지는 아니지만 다소 보완하자고 했는데 말씀하신 내용들이 되게 임차인들 입장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겁니다. 지금 2년으로 된 걸 1년으로 줄인다든지 5%보다 높게 한다든지 할수록 더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도리어 뭐 약간 기간을 2+1년 정도로 한다든지 네, 해서 질문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네. 자, 기호 2번 국민의힘 신동욱 후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 1분. 말씀의 취지는 저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사실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일테면 인상률 같은 것을 예로 들어 보자면 주택 가격,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전셋값 5%가 너무나 불합리하게 낮다면 시장에서는 이것이 부작용으로 나타나죠. 뭐 이면 계약을 한다라든지 또는 집주인들이 실제로 이제 들어올 경우에만 임차인들을 내보낼 수가 있는데 사실은 들어오지도 않으면서 나는 들어가서 살 테니까 나가라 그래서 뭐 밑돈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작용들이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뭐 꼭 일률적으로 제가 어떤 정책적 제안을 한다기보다는 이런 시장의 상황을 이게 정책이 안정이 됐으니까 앞으로 잘 되겠거니 이렇게만 보지 말고 시장 상황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지금쯤 이제 한 텀 정도가 지나갔으니까 지금쯤이면 뭔가 보완책을 내야 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임대차 3법 문제는 통과될 당시에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던 법입니다. 그것을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밀어붙였죠. 물론 뭐 통과시켜서 지금 이것이 잘 되고 있다면 좋겠습니다만 실제로 시장에 나가 보면 부작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한번 좀 잘 살펴보고 좀 손을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뭐 지금 국토연구원에서 임대차 3법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그 결과를 보고 여야가 좀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이어서 기호 2번 국민의힘 신동욱 후보,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후보에게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제 전세 사기가 큰 문제가 됐는데 또 뭐 과거 얘기를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데 당시에 임대차 3법이 통과됐을 때 한꺼번에 전셋값이 너무 많이 오르기 때문에 많은 우리 청년 뭐 신혼부부나 이런 분들이 아파트를 구하지 못하고 수도권의 빌라로 대규모로 내몰리면서 그 결과 전세 사기가 많았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네, 특히 전세 사기 피해는 정말 심각하고 우리 사회의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분들의 한 70% 이상이 2030 세대라는 점에서 더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정부 여당에 대해서 도대체 책임의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저희가 6월 달에 국회에서 전세 사기와 관련된 특별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일단 급하게 당시 문제가 불거질 당시에서 급하게 통과되고 나서 이후에 사후 보완 조치를 6개월 이내에 만들자고 했는데 끝끝내 협조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전세 사기 피해의 상당 부분이 2030 세대에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피해를 구제해주고 정부가 지금 현재 그런 관련 기금도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금을 활용해서 피해자들 우선 구제해주고 다음에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해서 관련자들, 그러니까 소위 집주인들이죠. 집주인들에게 관련된 구상권을 행사해서 원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저희가 입법화하는 것을 하자고 하는데 정부 여당이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말로만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피해 대책 그리고 2030 세대의 피해를 막아주자 이런 말로만 하지 실제 대처해 가면 전적으로 반대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그래서 국토위에서 이 법을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직상정을 했습니다.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공통질문 주제는 저출산 대책입니다. 잘 듣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지난해 4분기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기록적인 저출산으로 국가 소멸 위기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사회 경제적 충격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호 2번 국민의힘 신동욱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예, 지금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0.6% 정도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매달 태어나는 신생아 수가 2만여 명 조금 넘는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이 소멸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어마어마한 예산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큰 실효성을 보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수치가 그것을 입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저출산 대책들은 좀 방향성을 달리해야 한다. 우리 신혼부부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낳고 마음 놓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우리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들, 우리 여성들이 경력 단절되지 않도록 기업들의 마인드를 바꾸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 어린이집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일부 회사에서 보급이 되어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전 사회적으로 좀 확산을 시키고 또 하나 서울시가 지금 하고 있는 난임센터 같은 것들도 좀 확대를 해서 이 난임으로 인해서 아이를 못 낳는 부부들을 지원한다면 우리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여야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후보 답변해 주시죠.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네, 이 저출생 문제죠. 정말 심각합니다. 마지막에 신 후보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거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제가 지난 원내대표 그 교수단체 대표 연설을 할 때 관용과 협업의 자세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결하자고 할 때 첫 번째로 제시한 것이 바로 이 저출생 문제, 인구위기였습니다. 이 원인과 그 어떤 그 실태를 좀 정확히 분석해야 되는데 실제 우리 그 저출생 문제는 불평등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일자리, 두 번째는 높은 주거비 부담, 그리고 세 번째는 일가정 양립이 그 어려운 형편이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교육비 부담 문제. 이러한 구조적인 사회적인 구조적인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한 보다 과감한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역 간에 따라 격차가 매우 큽니다. 서울이 가장 출생률이 낮습니다. 결국은 지역균형 발전이 매우 중요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라는 것을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아주 유명한 이런 인구 전문가가 제시하는 것은 아시아 국가들은 복지 문제를 아무리 해결해도 저출생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성평등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남녀 간의 문화의 문제죠. 그래서 성평등 문제를 같이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 불평등, 그다음에 지역 평등, 마지막에는 성평등, 이 세 가지가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후보자 보충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자, 기호 2번 국민의힘 신동욱 후보,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후보에게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서초구의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서초구의 출산율을 보면 0.6으로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출산율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소득 수준도 높고 조금 전 지적하신 것처럼 남녀 성평등 의식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주거 문제도 비교적 양호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네,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가 그 서초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서초가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서울이 평균 0.55밖에 안 되는데 지금 신 후보가 말씀하신 대로 상대적으로 그 서초 지역이 그 양호한 상태다 보니까 서울에서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닙니다. 아주 높은 편은 아니지만 평균보다 조금 높은 수준인데요. 결국은 이것은 서초는 서초만의 문제로 풀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 전체로 서울,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를 갖고 풀어야지 저출생 문제를 서초에서의 문제로 갖고 푼다는 것은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놔두고
땜질식 처방으로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서초에는 자산이 높은 분들만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양재, 내곡동 이쪽으로 가면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요. 또 최근에 이 서초구에 1인 세대 비중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결혼 자체를 하지 않고 서민의 그 어려운, 그러니까 실제로 결혼도 포기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도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초에서의 전체적인 균형 있는 발전, 아까 얘기한 자산 불평등의 문제는 서초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 나가서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 지역 균형 발전을 해서 서울에서의 문제를 보다 지방으로 상당 부분 이전하면서 경쟁이 약화될 때 문제가 풀릴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아이들 돌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하거나 또는 아이를 키우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양육비를 좀 낮춰주고, 그 다음에 하루 온종일 돌봄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는 것이 우선입니다. 네. 이어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후보, 기호 2번 국민의힘 신동욱 후보에게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네, 이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특정 정부의 문제는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상당히 많은 예산을 쏟아부었고요. 출생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아이가 출생하거나 또는 그 키우는데 보다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 결국은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은 좀 더 적극적인 비용을 낮춰주는, 지원을 해주는 게 필요한데, 지금같이 감세기조하고 정부가 재정적 여력이 없으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기호 2번 국민의힘 신동욱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예, 뭐 감세기조와 저출산 문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실정적인 연구가 있는지는 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물론 돈이 들어가는 문제니까 정부의 곳간이 튼튼하면 이 저출생 문제에 쏟아붓는 투입할 수 있는 예산도 많아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께서 포천에 가서 연설을 하시면서 이웃 양평의 경우를 얘기하면서 양평으로 이사 가면 아이 낳으면 돈을 많이 주니까 거기로 이사를 가면 가서 아이를 낳아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사실은 좀 깜짝 놀랐습니다. 민주당,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철학과 인식을 바꿔야 하는 문제인데, 혹시 민주당의 인식은 돈 주면 아이 낳는다라는 데 머물러 있는 것 아닌지라는 걱정을 좀 하나를 하고요. 두 번째는 한국 노동시장의 문제를 좀 개선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 한국 노동시장은 지나치게 유연성이 떨어져 있습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 때 비정규직 제로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만, 모든 직장 문화가 정규직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 타가시스를 갖추더라도 정규직이 우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분들이 직장을 다니더라도 아이를 키울 여건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면서, 물론 비정규직을 늘리자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우리 사회가 좀 더 그런 평등의식 속에서 저출산 문제를 고민해야만 본질적인 문제 해결에 이르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어지는 공통질문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추진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양재 기흥 구간 지하화 사업을 2027년 착공을 목표로 본격 추진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하화 사업이 완료되면 경부선 수도권 구간의 상습 정체가 해소되고 주변 개발 효과까지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서초구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본 건설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나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또 기술적인 문제, 긴 공사기간 인근 주민들의 불편 해소 방안 마련 등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아 보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후보부터 답변하시겠습니다.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네, 실제로 우리 서초구민한테 도움이 되는 구간은 기흥 IC에서 양재 IC보다는 양재 IC에서 한남 IC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경부 간선도로 지하 사업이라고 이제 서울시에서 추진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 문제는 두 가지 구간이 있는데, 고속도로 구간은 국토부에서, 그다음에 비고속도로 간 간선도로, 일반 도로는 서울시가 하다 보니까 이 두 사업 주체 간에 지금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 있는 정치력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되는 것은 이제 그 양재 IC 부근에서 고속도로 교차 부분인데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하도로 진출입 구간에서 사고 발생할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10년이 넘는 장기 공사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책이 좀 필요합니다. 교통, 안전, 소음 문제 등이죠. 그래서 우선은 그 국토부하고 서울시를 해결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가면 힘 있는 정치력 발휘해서 이 문제는 서초구민의 최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양 주체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양재 IC 병목은 접속부 교통 처리 시뮬레이션 등으로 결과를 분석해서 교통 소통을 진단해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다음에 지하도로 내에서의 어떤 진출입 내에 그 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재현 시설, 분무 시설, 그다음에 피난 시설 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사기간 중 피해 경감을 위해서 민원관리 매뉴얼과 제도적, 행정적 처리 프로세스를 마련하겠고요. 이 기술위원회 구성해서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기호 2번 국민의힘 신동욱 후보 답변해 주시죠. 답변 시간 마찬가지로 1분 30초입니다. 예, 저는 경부고속도로 양재에서 한남 구간을 지하화하는 것은 사실은 서초 구민만의 수건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얼굴을 바꾸는 대개조 작업, 그러니까 이 서초 구민뿐만 아니라 한국의 제도약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일이죠. 이미 그 7km 구간 좌우로 엄청난 건물들이 들어서 있고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공사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정말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정부도 마찬가지고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하느냐 마느냐의 정치력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그 주민들의 문제, 이 부분을 푸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홍 후보께서 힘 있는 정치인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것보다는 이 지역 주민들과의 어떤 대화의 채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뭐 서울시장이라든지 현직 서초구청장이라든지 다른 지자체장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정말 긴밀하게 협의할 수 있는 제가 오히려 더 적임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 뭐 물론 앞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후보자 보충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후보, 기호 2번 국민의힘 신동욱 후보에게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예, 이 문제가 뭐 여야 간에도 크게 이견이 없고요. 그다음에 서초 구민들한테 매우 중요한 사업, 뭐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게 가장 최우선적인 우리의 그 과제라고 할 수 있겠죠.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그 그러면서 서울시 사업 그리고 마치 서초구청의 사업으로 축소시키면 과거 지금까지 그 국민의힘이 계속 서초구에 한 30여 년간 독점하면서 결국 이 문제를 아무런 해결 못하고 성과가 없었던 거 아닙니까? 네, 기호 2번 국민의힘 신동욱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예, 시간 1분 30초입니다. 제 말씀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를 서초구의 사업으로 할 경우에 오히려 더 실현 가능성이 적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지도를 완전히 바꾸는 대역사입니다. 그런 만큼 저는 현재 이 문제에 관여할 수 있는 여러 일단 행정 체계의 어떤 통합성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사실 서초구라든지 또는 뭐 서울시의 입장만 있었다면 이 문제는 벌써 풀렸겠죠. 그러나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결을 잘 못한 것이고 돌아가 보면 지금 이게 급진전되기 시작한 건 불과 2, 3년 전입니다. 그 전에 서울시를 보면 박원순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박원순 시장이 계셨죠. 저는 제가 듣기에 박원순 시장 계셨을 때 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의 문제에 얼마만큼 관심을 가졌는가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서초구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반드시 지금 이 구조에서 힘 있는 여당 후보가 이 지역의 국회의원이 될 때만이 반드시 힘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주민들의 불편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구청장도 저희 당이고 또 서쪽 갑구의 국회의원도 저희 당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원팀이 되어서 좀 힘있게 추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기호 2번 국민의힘 신동욱 후보,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후보에게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지금 저는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는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정말 여야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지도를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이 서초 구간, 그러니까 한남에서 양재 구간 지하화를 위한 뭐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하는데 야당에서 혹시 뭐 협조하실 생각은 있으신지 좀 묻고 싶습니다. 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 1분. 네, 이 문제는 뭐 저도 신 후보하고 큰 이견 차이가 없기 때문에요. 반드시 그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이 서초구를 넘어서서 이 강남 일대의 어떤 그 생활 지도를 바꾸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비전과 플랜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제가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제가 그 제1당의 원내대표를 맡고 있고, 이러한 정부 간의 부처 간의 이견이 있는 사업들을 조정해 본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한 구청 차원의 문제 또는 서울시의 문제로 국한했을 때는 문제가 풀릴 수 없습니다. 이건 국가 사업이고 국책 사업으로 중심으로 추진돼야 됩니다. 물론 서울시가 관여할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협의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 특히 가장 주요 기관인 정부 내 기재부, 그다음에 환경부, 그리고 국토부 간의 이견을 조정해낼 수 있는 능력이 누가 있는지, 그리고 서울시하고 중앙정부하고의 관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민 내에 우리 지역 내의 구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잘 해낼지는,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사업들을 해본 경험이 있고, 국가 부처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또 이러한 것과 관련돼서 국가 예산은 어떻게 활용되고 어떤 중앙적으로부터의 그 지역의 예산을 어떤 식으로 확보해야 되는지도 충분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여당의 정책위 의장도 해본 사람입니다. 반드시 서초 구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이 문제를 풀어나가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초구을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후보자들의 핵심 공약을 들어보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각 후보자의 공약 발표 시간은 2분이고 공약 발표가 끝나면 상대 후보께서는 총 2번의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시간은 30초, 질문에 대한 답변은 1분 30초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호 2번 국민의힘 신동욱 후보 공약 발표해 주시죠. 시간은 2분입니다. 예, 저희 공약은 크게 내곡 우면권 그리고 서초권, 방배권 이렇게 세 개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아주 세부적인 공약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크게 네 가지 핵심 공약 네 가지를 저는 준비를 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그리고 지상 구간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은 뭐 서초구의 오랜 수건 사업입니다. 제 임기 중에 반드시 경부 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을 시작하고 지상 구간의 활용 계획도 신속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녹지와 주민 편의 시설을 결합한 꼼꼼한 계획을 세워서 산업화의 상징을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남겨줄 중요한 자산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이 서초 을 지역에 잠재력 있는 부지가 많습니다. 여기를 고밀도로 개발해서 지속 가능한 서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 동남권의 관문이죠. 양재 IC 인근에 더케이 호텔과 트럭 터미널이 있습니다. 높은 접근성을 갖추고 있고 미래 가치가 높은 곳을 각각 국제 컨벤션 센터와 스타필드와 같은 복합 문화 공간으로 천지개벽시키겠습니다. 세 번째 주요 공약은 서초 구민들의 가장 큰 관심 사안이기도 합니다. 재건축,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곳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 지금 사업이 지연되면서 공사비가 아주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의 피해가 적지 않습니다. 현재 관내 33개 재건축,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데 준비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규제를 풀어서 지금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좀 혁신적으로 좀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리고 이 재개발 관련해서 현재 너무 과도한 이 공공 기여 비율이 있는데 이걸 또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국내 최초 복합 터널인 이수 과천 복합 터널을 신속하게 착공해서 이 지역의 침수와 교통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자,
기호 2번 국민의힘 신동욱 후보의 공약을 들으셨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후보, 기호 2번 국민의힘 신동욱 후보의 공약에 질문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질문 시간은 30초입니다. 네, 신 후보의 주요 공약을 보면 이미 발표가 된 내용들 같아요. 예를 들면 경부간선도로 지상군 센트럴파크는 금년 4월 서울시 용역 착수 발표됐고요. 더 K호텔 국제 컨벤션 고밀도는 금년 2월 서울시가 발표했고, 이수가천 복합터널 신속 추진은 작년 12월 서울시 롯데건설이 발표한 내용이고요. 그 양재 선바위 지선 연결 및 유래 가천선 3기역 신설은 조은희 정성수 구청장의 공약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냥 기존의 공약을 그대로 재탕삼탕한 것 아닌가, 또 기존 발표된 내용을 그냥 갖다 쓴 것 아닌가 싶은데 깊은 고민을 하신 것 맞습니다. 네. 자, 기호 2번 국민의힘 신동욱 후보 답변해 주시죠.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그 지적에 대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사실 어떤 지역의 공약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민들의 불편한 상황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고 이것은 그냥 두고 또 무슨 다른,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그 지선 연결, 양지역에서 선바위역 지선 연결 말고 또 다른 철도로 제가 만들겠다고 공약을 하면 그게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저는 과거에 있었던 공약이라고 해서 이거는 과거의 거니까 그냥 버리고 새로운 공약을 만들어내라, 이거는 좀 합당치 않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이 굉장히 큰 사업들입니다. 이 큰 사업들을 얼마나 실행력을 가지고 추진해낼 수 있느냐라는 것이 후보의 핵심적인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적체되어 온 이런 문제들을 다른 어떤 그 국회의원 임기보다 더 빠르고 신속하고 그리고 진정성을 가지고 앞으로 밀어붙이겠다, 이런 뜻으로 이런 공약을 다시 하는 것이지, 제가 지금 없는 공약을 다시 만들어서 이거는 과거에 다 나온 공약이니까 난 잘 모르겠고, 내가 할 수 있는 공약은 이런 것이다, 이것을 내세웠을 때 과연 우리 서초 구민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실지 사실은 그것도 의문입니다. 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후보 보충 질문 한 차례 더 할 수 있습니다. 30초 드립니다. 예,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게요. 그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상부 개발 공약이 좀 금방 바뀐 것 같아요. 지난 2월 17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여기에다 한국의 실리콘밸리를 하시겠다고 했다가 여기에 또 경부간선도로 지상에 이번에는 이제 센트럴파크 두 개가, 하나는 연구단지고 하나는 공원 녹지이기 때문에 전혀 성격이 다른데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고요. 남부터미널을 그 이전시켜서 거기에 복합 쇼핑몰을 넣겠다고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자, 기호 2번 국민의힘 신동욱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지상 구간을 공원화하겠다는 것, 공원화해야 된다는 것은 저의 생각뿐 아니고 많은 서초 구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홍 후보께서 지적하셨던 그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것은 고속도로가 지상화되어 있는 그 구간에 실리콘밸리를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 구간이 공원화가 되면 굉장히 삶의 여건이 좋은 곳으로 변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동서로 갈라져 있는 이 서초구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굉장히 좋은 주거단지와 교육 여건과 또는 문화가 어우러진 굉장히 좋은 주거단지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내곡동이라든지 우면동 일대에 많은 연구기관들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만 넘어가면 판교로 이어집니다. 그 부분을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발전시킬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진 곳이다, 이런 뜻이지, 제가 경부고속도로 지상 구간에 무슨 해외 IT 기업이라든지 R&D 센터를 유치하겠다, 이런 뜻으로 제가 드린 말씀은 전혀 아니고요. 어쨌든 지금 경부고속도로 상부 구간은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그 숨길, 그러니까 공원화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질문 제가 잠깐 잊어버렸는데 무슨 질문? 남부터미널 문제는요. 사실 제가 와서 여러 차례 거기를 가서 봤더니 좀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복합 그 쇼핑몰을 만들었어요. 네, 답변 시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 못다한 답변은 이따 주도권 토론이 또 있으니까요. 그때 또 시간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은 마찬가지로 2분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초구민 여러분. 1등 서초를 위한 홍익표의 4대 분야 8개의 공약입니다. 저는 문화, 예술, 체육, 그다음에 교육,
안전, 환경 이 네 가지 분야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관련돼서는 첫 번째 그 서초의 서초 문화예술 벨트를 만들겠습니다. 남부터미널 일대에 뮤지컬 전용 극장이 포함된 문화예술 컴플렉스를 만들겠고요. 또 이 지역과 예술의 전당을 연결하는 문화예술 무빙워크를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문화예술 관광특구로 만들겠습니다. 또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해서 상부에는 센트럴파크와 같은 공원 녹지를 포함해서 복합 레저파크, 주민들이 체육과 문화시설을 즐길 수 있는 것들을 포함시키겠습니다. 서초는 교육도시여야 됩니다. 그래서 서초구의 AI 디지털 인재 육성을 위한 특구화를 추진하고 카이스트 영재고 서초 캠퍼스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서초 꿈나무 힐링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우리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도입하겠고요. 서초구의 평생교육을 60대까지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전과 관련돼서는 서초구를 글로벌 안전도시로 업그레이드할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통합 운영되고 있는 안전 시스템을 보다 업그레이드 시켜서 국제 기구에서 인증하고 있는 글로벌 국제 안전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서초에서는 여성과 아이들 그리고 어르신들 누구나 안전하게 안심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거리를 만드는데 최우선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입니다. 서초는 우면산과 청계산을 갖고 있는 매우 아름다운 친환경 도시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다가 신성장 동력인 기후테크 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초 전략산업으로 기후테크 산업을 유치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초 클래스에 맞는 숨쉬는 서초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물순환 거리를 만들어서 침수에도 대비하고 어떤 도시가 쿨링한 도시를 신선한 도시를 만듭니다. 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후보의 공약을 들으셨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신동욱 후보 질문해 주시죠. 질문 시간은 30초입니다. 예, 그 공약에 대해서 큰 취지에서 서초의 발전 잠재력에 대한 공약의 내용들은 세부적인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저와 홍 후보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홍 후보께서는 2년 전에 성동구 국회의원이시면서 이제 이쪽으로 지역구로 옮겨서 일로 오셨는데 그동안 서초 발전을 위해서 하신 건 무엇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후보 답변해 주시죠. 1분 30초입니다. 네, 이 서초구청장과 서초구 지역 국회의원이 다 국민의힘인데 저보고 뭘 했냐고 물으시니까 좀 당황스럽긴 한데요. 그동안 제가 문화체육 관광위원회 위원장을 1년 정도 맡았고 지금 당의 원내대표를 하면서 서초 지역에 여러 가지 사업을 했었습니다. 우선 이 예술현당의 전시관을 한가람 미술관을 개조하는 사업에 예산을 확보했고요. 또 기타 여러 가지 관련 예산 좀 확보했습니다. 문제는 어쨌든 이 국회의원이 이 지역 산업 지역의 이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지역 국회의원이 된다면 훨씬 더 힘있게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인이 있어서 저는 그 당시에는 어쨌든 서초구뿐만 아니라 성동구까지 같이 챙겨서 두 가지 지역을 챙겨야 되는 어려운 입장이었는데 제가 서초구의 국회의원이 된다면 지금까지 수건 사업 다 해결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성동구에서도 대규모 배드민턴 전용구장도 만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복합 문화 복지스 컴플렉스를 만들었습니다. 대략 국가 예산이 200억 정도 가까이 소요되는 예산이었는데 등등 앞으로 서초구에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기회를 한번 주시면 저는 지금까지 서초구의 어느 국회의원도 하지 못했던 대규모 국책 사업들을 홍익표가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믿어보고 맡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기호 2번 국민의힘 신동욱 후보 보충 질문 시간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이 서초의 구청장과 서초의 국회의원이 다 국민의힘이었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해서 좀 당혹스럽다는 말씀을 하신 데 대해서 좀 더불어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성동구 국회의원도 하시면서 이제 서초구의 지역위원장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정치부 기자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 이런 경우를 본 적이 별로 없는 같아서 과연 이게 좀 도의장 합당한 것인지 이 의문도. 네, 질문 시간이 종료됐습니다. 자,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후보 답변해 주시죠.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예, 제가 왜 서초구로 왔는지를 물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답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초에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미 그 국회의원 하기 전에 15, 16년 살았습니다. 서초에서 아이도 낳았고 여기 직장도 여기 있었습니다. 서초에서 성당에서 그 결혼식도 가졌습니다. 제가 서초에 온 이유는 당시에 우리 그 민주당이 대선과 지방선거에 패배해서 뭔가 그 당의 중진으로서 책임의식을 갖고 좀 더 어려운 지역에 가서 민주당이 제대로 반성도 하고 제대로 해보자 이런 의미를 갖고 우리 당으로서는 좀 어려운 지역인 서초구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서초구는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살고 계십니다. 이런 여론 주도층이 많은 곳에서 저는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이분들과 소통해서 우리가 마치 부자를 차별하고 또는 서초구의 강남 서초에 살고 계신 분들을 배척하는 그런 정당이라는 오해를 좀 불식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존경받는 부자를 만들고 싶고 그다음에 서초구를 더 품격 있는 도시로 만드는데 제가 그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민주당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당이라는 것을 그분들에게 설득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제가 이 정도 성장하는 과정에 정말 많은 도움을 주신 성동구민들께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많은 서초구민들께서 성동구민들께서 제가 이 삼성이 되는 과정에 도와주셨고 그러나 양지가 아닌 험지를 간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자유 주제를 가지고 후보자의 주도권 토론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가 토론을 이끌게 되며 주어진 시간은 5분입니다. 질문과 답변은 가급적 1분 이내로 해주시고 주도권을 가진 후보께서는 질문 후에 상대 후보자의 답변 시간을 최소 30초 이상은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후보의 주도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은 5분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그 서초에서의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가 아까 모두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까지 서초구 정치에서는 경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초구 같은 경우에 국회의원도 거의 한 정당이 했었고 그다음에 구청장도 하다 보니까 도리어 서초구가 정체됐다. 또 그 서초구의 위상이 이제는 강남 서초가 아니라 강남 송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초가 정체되고 발전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질문에 대해서 반론을 질문으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지금 성동에서 3선을 하셨고 성동구는 강북에서 서초구 못지않은 민주당의 양지입니다. 거기서 3선을 하시면서 성동구를 많이 발전을 시켰다라고 이제 자부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같은 논리라면 성동구의 발전 또한 저는 좀 이루기가 힘들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건 오해가 있는데요. 그 서초구 성동구에서 최초로 연속으로 3선을 한 사람은 제가 처음입니다. 성동구의 특징은 국회의원이 민주당 계열은 2번, 그다음에 국민의힘 계열은 1번 이렇게 바꿔왔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연속 3선을 했습니다. 왜 연속 3선을 했을까요? 저는 제가 했던 일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2012년에 국회의원 처음 됐을 때 성동구의 모든 상황은 서울시 20여 개 자치구 중에서 11위에서 15위 사이였습니다. 재정 규모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주택 가격도 그렇고요. 그러나 지금 성동구의 상황은 서울에서 모든 그 지표가 4위 내지 5위입니다. 그리고 성수동은 실제로 인근한 압구정동과 비해서 전혀 손색이 없는 정도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치솟았고 그다음에 삶의 질도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글쎄요, 뭐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으로서 아직 미흡하게 다 못한 측면의 일은 성동구민들에게 약속하고 못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제가 그 지난 10여 년간 성동구에서 했던 변화는 이미 언론에서 가장 많이 거론된 것처럼 가장 발전되고 젊은이들이 많이 오는 거리로 변화됐다는 것은 이미 언론에 보도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 질문에 이제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면 서초가 국민의힘이 오랫동안 국회의원과 구청장을 배출했기 때문에 서초의 발전이 정체되어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수치를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 2022년 서울시의 행복지수를 보면 서초가 6.96입니다. 서울시 평균보다 훨씬 높고요. 뭐 중구라든지 성동구보다도 높습니다. 그리고 2023년 작년이죠. 머니투데이가 조사한 사회안전지수라는 걸 보면 서초구는 전국에서 3위, 서울시에서 1등입니다.
그리고 올해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기초자치단체 브랜드 평판을 했는데 서초구가 전국의 5위고 서울시의 예. 2위입니다. 그리고 홍 후보께서 자꾸 서초가 송파보다 이제 이렇게 가면 뒤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미 서초는 경쟁력 부문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 올라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짤막하게 그냥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그 한 달 전까지 하기엔 TV조선 간판 앵커하다가 내려오셨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그 TV조선 내에서도 꽤 비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설명 한번 해주시죠. 예, 뭐 한 달은 아니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12월 31일까지 했으니까 지금으로부터 치면 이제 넉 달 가까이가 된 거죠. 저는 뭐 변명일 수도 있고 후배들이 하는 비판에 대해서는 이미 겸허하게 수용을 한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는 있습니다. 다만 제가 언론계 생활을 그만둔 것은 이 정치 입문을 위해서 사실은 그만둔 것이 아니고 제가 아시는 것처럼 SBS에서 25년 동안 일을 하면서 어떤 계약 관계로 TV조선으로 회사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내심으로는 이때쯤 그러니까 6년이 지났는데 6년쯤 지나면 이제는 그만 언론인 생활을 할 때가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만뒀는데 사실 뭐 총선이 다가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다만 제가 이 정치 입문을 위해서 언론계에서 뭐 중립성을 크게 훼손했다거나 이런 것은 한 적이 없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하나 짤막하게 질문드릴게요. 그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실이나 고위선의 외압이 있었다. 그리고 이종섭 전 장관 호주 대사로 임명했다 이제 철회했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젊은 장병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뭐 그 문제는 앞으로 지금 이종섭 대사께서도 사의를 해서 공수처 수사를 충분히 받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앞으로 진실은 밝혀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기호 2번 국민의힘 신동욱 후보의 주도로 상호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질문과 답변은 1분 이내로 부탁드립니다. 상대 후보자의 답변 시간은 최소 30초 이상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이번 공천 과정을 보면서 물론 뭐 타당의 공천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것이 적절치 않을 수도 있을 테고 또 홍익표 후보께서 원내대표로서 공천 과정에 다 관여한 것은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부동산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민주당 후보들이 여러 명 지금 연이어서 드러나고 있는데 사실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은 그 어느 정치 집단보다 도덕적 뭐 청렴성이랄까 이런 것들을 강조해온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이번 일들을 보면 뭐 지금 가장 최근의 것이 이제 양문석 후보 또 그전에 공영훈 후보 뭐 여러 명이 쭉 이어지는 것을 보면 과연 민주당이 정말 진심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도덕적 검증을 할 의지가 있는 정당인가 좀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우리 당 일부 후보들의 부동산 문제를 포함한 도덕적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민적 눈높이나 국민들이 공인에게 요구하는 도덕적 수준에는 부합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심도 있게 지금 살펴보고 있고요. 이런 문제가 자꾸 반복되는 것은 역시 정치권에 들어올 때 너무 갑자기 충분한 검증 없이 즉 어떤 이미 공인으로서 자기가 해야 될 준비나 어떤 고민 없이 바로바로 들어와서 낙하산처럼 날아오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정치를 하는 사람도 충분히 공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이 도덕성과 어떤 준비가 돼 있는지를 검증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원론적인 이제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양문석 후보는 내가 그 편법 대출을 받아서 피해 준 것이 있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과거에 민주당이 어떤 분의 대답과 아주 비슷한 것 같아서 지금 국민들의 지금 공분을 사고 있는데 만약에 이분이 나중에 문제가 된다면 어떤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까? 글쎄요, 지금 현재 저도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어떻게까지 답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본인은 이제 편법이라고 그러고 일부에서는 이제 이게 불법 아니냐, 기존의 새마을금고하고 어떻게 논의가 됐는지 내부 내용을 봐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이 불법이라고 판정이 된다면
좀 더 고강도 당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당선된 경우 이후에라도 이로 인해서 만약에 양문석 후보가 당선됐다 하더라도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저는 우리 그 의원직을 이제 내놓게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 당은 후보를 못 내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정치적 책임을 공당으로서는 반드시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도 뭐 짤막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의 위성정당은 아닙니다만 사실상 함께 손을 잡고 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조국 혁신당의 비례대표 후보들을 보면 상당히 사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지금 민주당이 상황을 어떻게 보면 좀 즐기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정치를 시작하면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정치가 이렇게 정오의 정치라든지 또는 갈등의 정치라든지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데 지금 조국 혁신당이 내세우는 슬로건을 보면 대통령 탄핵하겠다, 뭐 제7공화국 만들겠다, 말하자면 혁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정치가 지금 이렇게 혁명을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그럴 상황인지 또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우선 지금 당장 무슨 대통령 탄핵, 혁명 이런 얘기를 글쎄요, 일부는 하겠지만 조국 혁신당의 당론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나 이런 문제는 매우 신중하고 국민적 합의 과정, 그다음에 충분한 법적 검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총선 과정에서 함부로 입에 올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조국 혁신당 같은 문제는 사실 뭐 우리 당과 글쎄요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큰 틀에서 같이 갈 수 있겠지만 당내에 조국 혁신당 내 어떤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어떤 그 문제가 되는 사람을 뭐 이렇게 잘라내거나 하는 과정에 저희가 개입할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 민주당 내부 문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국회 하반기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문제, 뭐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로 굉장히 소란스러웠는데 이번 민주당의 공천 과정을 보면 소위 이제 비명 행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친명 그리고 이재명 대표 변호인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다음 국회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글쎄요, 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서초구에서 뽑히면 민주당도 바꾸겠습니다. 네, 이제는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각 후보자께서는 앞선 토론에서 미처 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거나 유권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발언하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먼저 기호 2번 국민의힘 신동욱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서초울 유권자 여러분 토론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 토론해 주신 그리고 진심으로 토론해 주신 홍익표 후보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정치에 입문하기 전 SBS 방송국에서 25년 그리고 TV조선에서 6년을 근무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정치, 경제, 사회부 등 우리 사회 현안을 다루는 중요 부서를 빠짐없이 거쳤고 워싱턴 특파원을 가서 국제적인 감각도 익혔습니다. 특히 SBS 메인 뉴스인 8시 뉴스 앵커를 2차례에 걸쳐서 7년 6개월 그리고 TV조선의 뉴스라인 앵커로 6년이라는 경험을 쌓았습니다. 특히 TV조선에서는 메인 뉴스를 진행하면서 보도본부장, 뉴스 총괄 프로듀서라는 중요한 직책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TV조선 뉴스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였다라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앵커의 시선이라는 코너는 답답한 현실에 대한 속 시원한 논평으로 많은 호평을 받았고 덕분에 국민 앵커라는 분에 넘치는 수식어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소중한 경험들을 정치의 영역에서 펼쳐 보이고자 합니다. 제 마지막 꿈은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무한 대립과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는 한국 정치의 복원을 위해서 제 한 몸 던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쟁의 참화를 딛고 가장 빠른 시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기적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은 이 자랑스러운 역사를 이어가느냐 아니면 대한민국이 여기서 주저앉느냐를 하는 중요한 선택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야당은 이미 무한투쟁을 통한 국정 발목 잡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얘기도 하죠. 야당의 일방폭주를 이번에도 막지 못한다면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라고 결단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는 4월 10일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후보 마무리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초구민 여러분,
끝까지 토론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동욱 후보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 누가 서초의 발전을 이끌고 대한민국의 민생과 경제를 살릴 적임자인지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수십 년 독점으로 서초 발전이 정체됐다. 많은 국민들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성원을 보내주신 윤석열 대통령은 품격 없는 말과 행동으로 많은 실망감을 드리고 국격을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를 출범하는데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서초 국민들께서도 이제 한 번은 회초리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서초구는 경험도 없고 정치력이 없는 신인 정치인 갖고는, 그리고 그 사람의 의욕만 갖고는 서초의 주요 현안 사업을 해결할 수도 없고 발전시킬 수도 없습니다. 이제 1등 서초에 걸맞는 경험과 능력, 그리고 정치력이 필요합니다. 일하는 방법을 알고 나라 돌아가는 걸 알아야 서초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저 홍익표는 집권 여당 정책위 의장으로 국정 운영을 주도한 바도 있습니다. 제1당 원내대표로 656조의 국가 예산을 조율했습니다. 많은 국정과제도 해결했습니다. 서초구민이 관심이 있는 재건축 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등 부동산 규제 합리화도 저 홍익표가 이끌어냈습니다. 저의 경험과 능력을 서초에서 쏟아붓겠습니다. 많이 준비했습니다. 서초를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예술 도시, 안전도시, 교육도시, 푸른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건강하고 품격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1등 도시 서초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서초구민 여러분, 인물과 능력을 보고 선택을 해주십시오. 홍익표를 뽑으면 홍익표가 됩니다. 홍익표를 봐주십시오. 민주당을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홍익표가 선택되면 대한민국 정치도 바꿀 것입니다. 1등 서초 시대를 열 기호 1번 홍익표를 꼭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토론의 마지막 순서인 두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들어보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후보들의 정책과 비전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시고 우리 지역을 발전시킬 적임자는 누군지 잘 판단하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토론이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결정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모바일과 인터넷을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초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초구 을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